올해로 67세 김영숙은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 새벽마다 찬바람을 맞으며 먼 거리를 걸어야 했지만 영숙은 불평 한마디 없이 일터로 향했습니다. 공장에서의 하루는 늘 고된 반복이었습니다. 기계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와 귀를 찢을 듯한 소음 속에서도 김 씨는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기계에 작은 부품을 끼우고 조립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손끝이 얼얼해질 만큼 반복되는 작업량은 그녀의 체력을 깎아 먹었습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이런 고생 안 하게 해야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홀로 아들 승민을 키우기 위해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밤에는 작은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승민이 대학만 잘 보내면 우리도 좀 쉬면서 살 수 있겠지? 영숙은 스스로의 삶보다는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승민이 며느리 은주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자주 오지 않던 자식들이 함께 온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냉장고에서 있는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인데? 은주랑 제가 요즘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뷰티 브랜드를 론칭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영숙은 며느리 은주가 설명하는 사업 계획서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네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온 영숙에게는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승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업이 잘 되면 은주랑 저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어머니께도 더 좋은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필요한데? 1억이에요, 어머님. 이 돈만 있으면 금방 성공할 자신 있습니다. 1억이라는 금액에 영숙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받은 사망 보상금과 평생을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기에 영숙은 나중에 아플 때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 번도 손 떼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아이고, 1억이라니?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어머니, 저희도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게요. 2년 안에 다 갚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어머님 지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꼭 갚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 이번 기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꼭 한 번만 도와주세요. 며느리 은주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영숙은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자신의 노후가 불안정해질 게 뻔했지만 자식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 자식들이 잘 되겠다면 그 돈이 어디 가겠니? 이번 한 번만 믿어본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 돈으로 사업이 잘 되면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좋은 집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꼭 갚겠습니다. 아들 승민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은주랑 꼭 성공해서 더 큰 효도 해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의 진심 어린 태도를 믿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연락을 끊으며 경제적 책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김 씨가 전화를 하면 아들은 늘 낙관적인 말로 김 씨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사업이 이제 막 안정되어 가는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믿어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말들은 점점 더 빈약한 변명처럼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약속했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마음이 조급해져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들의 태도마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회의 중이라 끊을게요. 전화는 늘 바쁘다며 서둘러 끊겼고 때로는 아예 받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김 씨는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 답장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도 이루지 못한 채 기다리다 결국 스스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들려오는 기계음에 김 씨는 손을 떨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도 같은 메시지만 반복되었습니다. 김 씨는 애써 참고 있던 분노와 실망감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연락이 안 돼도 직접 만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길을 나섰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보다도 아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 집 앞에 다다른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승민아, 은주야, 엄마다. 문 좀 열어봐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더 크게 외쳤습니다. 승민아, 엄마가 왔다니까? 너 빨리 문 안 열어.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리던 김 씨는 혹시라도 아들이 다쳤거나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문 옆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김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김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집인데? 그쪽은 누구신데요? 이 할매가 아침부터 시끄럽게 정말? 저희 여기 이사 온 지 3달은 넘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서 연락 같은 거 없었나요? 이사 간 이유라든지 다른 주소 같은 건 못 들으셨나요? 제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러더니 그는 김 씨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김 씨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식들은 돈을 빌려갈 때 분명 2년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벌써 3년째 김 씨는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달 겨우 받는 기초생활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씨는 전기요금과 가스비 고지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엔 가스비를 아껴야겠네. 전기장판으로 버티면 되겠지. 좁은 원룸에는 겨울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얇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손수 끓인 보리차 한 잔으로 추위를 달랬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 한 접시와 고봉밥이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끼도 변변히 못 챙기지 않았을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날의 다짐이 선명히 떠올랐지만 자식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주 동네 슈퍼마켓에 가는 것도 꺼렸습니다. 마주치는 이웃들이 돈을 빌려준 이야기를 듣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속으로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 앞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문득 가게 밖에서 무언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가 입구에 한 할아버지께서 힘겹게 벽에 기대앉아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잔뜩 창백해 보였고 눈은 초점이 없으셨죠. 무슨 일이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얼른 가게 문을 닫고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닌가요? 그분은 겨우 고개를 드시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어지럽고 다리가 힘이 없어. 일어나질 못하겠어. 당연히 119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할 상황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119를 부르겠다고 하자 그분은 손사래를 치며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안 돼요. 부르지 말아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돈이 없어요.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돈 걱정 때문에 도움을 거절하다니요. 김 씨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게 너무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에 있던 돈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다시 그분께 돌아왔죠. 어르신, 이 돈 받으세요. 병원 가셔야 합니다. 제가 5만 원짜리 2장을 손에 쥐어드리자 그분은 크게 놀라며 거절하려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지요. 제가 어떻게 이 돈을 갚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돈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어르신의 목숨입니다. 그분의 눈동자가 떨리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순간 그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로 119를 불렀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되었습니다.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 해도 이런 상황에서 돈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도 부족한 와중에 남을 위해 행동에 나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중 문이 열리며 낯선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경찰관 제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손에는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 사모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 할머니께 도움받은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저희한테 말씀하시길 생명의 은인이시라며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경찰관이라 일이 바빠서 늦었네요. 김 씨는 뜻밖의 방문에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제가 한 건 그저 작은 일이었어요. 어르신이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남성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과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이 감사의 뜻으로 준비한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사장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세요. 꼭이요. 김 씨는 순간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김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돈을 빌려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집도 이사를 가버려서 어디 사는지조차 모르고요.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긴 어렵고. 경찰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경찰관이 다시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여기 아드님과 며느님이 거주 중인 주소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찾아가셔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한테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다시 한번 자식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김 씨는 메모지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연락처를 간신히 알아내 비 오는 날 좁고 더러운 반지하 방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지만 결국 두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승민아, 엄마야. 문 좀 열어봐라.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노크를 했습니다. 승민아, 여기 있는 거 맞니? 잠시 후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술 냄새가 진동하며 아들의 초췌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면도도 하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승민은 비틀거리며 문을 완전히 열었고 방 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영숙은 두 눈을 크게 뜨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은 쓰레기와 빈 술병으로 가득했고 한쪽에는 곰팡이가 핀 옷가지와 부서진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끈적거렸고 창문은 닫힌 채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너 이게 뭐냐? 지금까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던 거야? 영숙은 입을 떼기도 힘들 만큼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지는 시야를 닦으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좁고 더러운 방에서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꼴이 뭐냐, 이게. 좁고 어두운 방 안은 술병과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승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꼴을 보려고 내가 평생 고생한 줄 알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은주가 돈을 다 들고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요. 처음엔 잠깐 다녀온다고 했는데 연락도 끊기고 이제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 돈을 다 들고 나갔다고? 네가 말하는 그 돈이 내 돈이잖아.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아버지의 사망 보상금이고 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다. 너 왜 찾으러 가지도 않고 넌 가만히 있었어? 처음엔 사업 얘기를 하다가 돈을 더 벌어서 갚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냥 떠나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한테 남은 건 이 빚뿐이에요. 영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력한 상태로 방치되었고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주한 상황이 억울하고 분노스러웠습니다. 은주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고 있니? 그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어? 은주가 태국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태국이라니, 그러면 도망치려고 완전히 계획하고 나갔다는 거잖아.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맡긴 채 울고 있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그러나 김 씨는 오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그 여자 지금 찾아야 된다. 너 신고해봤어? 너희가 함께 시작한 사업이라며?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늦긴 뭘 늦어? 이놈아, 내 돈은 어쩔 거야? 은주가 네 인생을 망친 거잖아. 그 여자 잡아야지. 신고하고 그 돈 돌려받아야지. 너는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거야? 엄마, 나도 처음에는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모든 걸 자기 이름으로 하지도 않았고 명의도 다 다른 사람 걸로 해놨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태국에 있는 것만 알지. 네가 못하겠다면 이 늙은 애미가 할게. 내가 신고하고 그 여자를 찾아내서 내가 당한 거 다 따질 거야.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마치고 가방을 챙기며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관님, 저 김영숙이에요. 아시죠? 그때 저 도와주셨던. 아, 어르신. 잘 지내시죠? 경찰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그 돈을 들고 태국으로 도망갔어요. 경찰관님,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걔 좀 잡아주세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관은 한참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속상하실지 이해됩니다. 그런데 해외로 도망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는 걸립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김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걸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동안 그 여자 돈 다 쓰고 저 모른 척하고 살 거 아니에요. 경찰관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국제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태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고 소송 비용이나 통역비 등을 포함하면 총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김 씨는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어쩌라는 거예요. 그 돈이 전부였는데. 경찰관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태국은 한국과 사법 체계가 다릅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을 태국에서 바로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김 씨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거나 현지 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시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김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마음을 조금만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관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이대로는 못 살아. 내 손으로 꼭 되찾아야 해. 김 씨는 아들이 알려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은주가 해외 고급 빌라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사진을 SNS에서 보게 된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주가 해외 고급 빌라의 테라스에서 와인을 들고 환히 웃고 있는 사진.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와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영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돈으로 저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인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울분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 지인들과 찍은 사진에 태그된 장소를 하나씩 추적하며 은주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결국 아들은 SNS에 올라온 은주의 파티 사진 한 장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은주가 살고 있는 태국의 빌라 주소를 찾아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녀는 숙소조차 잡지 않고 공항에서 곧장 택시를 잡아 빌라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은 번쩍이는 고급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고 은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영숙을 보고 놀란 듯했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기가 막혀서 정말. 그 말에 영숙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왔냐고? 내가 내 돈으로 이런 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이 배신자야. 은주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억울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혼자 여기까지 오신 건 칭찬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돈으로 사업한 건 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처음에 그 돈 빌려주실 때 후회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가 며느리로서 이게 할 짓이냐? 가족을 등지고 내 피 같은 돈으로 네 사리사욕이나 채우고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냐? 우리 둘이 의견이 안 맞아서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다고 나왔고요. 그러니 남편이 진 빚은 남편의 문제지. 저랑은 아무 관계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어머님 돈을 꿀꺽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지금 내 아들이 어떤 꼴로 지내고 있는지 알아? 반지 하방에서 술에 찌들어 있다고. 그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럼 어머님이 가서 잘 보살펴 주던가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김 씨는 참다 못해 손가락으로 은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내 며느리라는 게 정말 창피하다. 화가 난 김 씨는 며느리 은주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격분한 나머지 두 손으로 은주의 어깨를 세차게 밀치며 외쳤습니다. 은주는 처음엔 김 씨의 행동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후, 그만하세요. 제발 좀. 그러나 순간 은주의 손이 김 씨의 얼굴로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실수로 뺨을 치고 말았습니다. 찰싹 매서운 소리가 공기 속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김 씨는 뺨을 감싸쥔 채 멍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날 때린 거니? 김 씨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주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이를 악물고 외면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때리긴요. 어머님이 먼저 밀치셨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네 본성이었구나. 뺨에 남은 뜨거운 통증이 은주의 태도보다 더 큰 상처로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녀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떨리는 손을 내렸습니다. 내 돈도 내 자식도 다 버리고 너 혼자 잘 살겠다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여기까지 오셔서 이러실 시간에 그냥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며느리는 가방에 있는 잔돈을 김 씨의 얼굴에 짜증난다는 듯이 뿌리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영숙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씨의 눈가에는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눈물이 고였고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가슴 깊이 상처받은 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와이프한테 뺨을 맞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영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은주가요? 영숙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그 여자가 감히 엄마한테 손을 댔다고요?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제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며느리 은주의 SNS 계정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뷰티 브랜드 런칭 기념식? 호텔 대연회장에서 쇼를 벌인다고? 그 돈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복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은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뺨 때린 거 CCTV 다 확보했다. 인터넷에 퍼지면 네 브랜드, 네 인생 끝장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빼돌린 돈 당장 입금해. 이자까지 갚아서 내와. 1시간 준다. 은주는 처음에는 허세를 부리며 차갑게 답장했습니다. 그깟 영상 하나로 날 망치겠다고? 해보든가. 하지만 민수는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압박했습니다. CEO가 시어머니한테 폭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퍼지면 브랜드가 어떻게 되는지. 요즘 사람들이 갑질에 얼마나 예민한데 정말 괜찮겠어? 생각 잘해. 은주는 침대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씨, 그 노인네 괜히 상대해줬네. 그 영상이 퍼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거야. 뷰티 브랜드 런칭 기념식이고 뭐고 다 끝장이야. 은주는 화면을 새로 고침하며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마음은 점점 더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필 지금이야, 이 중요한 날에. 정말 돈을 줘야 하나? 그 돈은 절대 주기 싫은데. 영상이 유포되면 브랜드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은주는 민수에게 초조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 돈은 갚을게. 하지만 영상은 절대 유포하지 마. 민수는 메시지를 읽으며 조소를 띠고 대답했습니다. 30분 남았다. 아니면 다 퍼진다. 은주는 초조하게 한숨을 내쉬며 돈을 입금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 줬으니까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민수는 어머니의 돈 1억을 되찾았고 김 씨는 마침내 아들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행사는 며느리의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의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아래에서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참석자들은 은주의 브랜드 제품을 둘러보며 흥미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투자자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는 고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드디어 자신이 꿈꾸던 성공이 코앞에 다가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브랜드의 첫걸음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짧은 인사말을 마쳤고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김 씨는 공항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민은 평소보다 초췌한 얼굴로 어머니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승민아, 여기까지 나왔구나.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 돈 다 되찾았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어떻게 그 돈을? 은주가 한 짓들 증거를 모았어요. 그걸로 협상했어요. 당장 갚지 않으면 엄마에게 한 일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돈을 보내더군요. 은주가 1억을 입금했어요.
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 정말로 내 돈을 되찾은 거야? 승민아,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새로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엄마 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잘 지킬 겁니다. 아들은 공항에서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뒤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엄마 돈은 돌려받았으니 됐지만 그 사람이 한 짓은 그냥 넘어가선 안 돼요. 엄마를 모욕한 죄는 따로 치르게 해야죠.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승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또 뭘 하겠다는 거야? 승민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요. 그날 있었던 일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죗값을 치르게 해야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사건의 자료를 정리한 승민은 영상 클립과 관련 증거들을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태국에서 겪었던 일, 며느리 은주의 행각, 영상까지 포함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승민은 한 언론사의 이메일을 찾아 사건 제보를 보냈고 곧 답변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직접 방송국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성실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저희 전처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돈까지 빼앗기는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제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저렇게 만든 그 사람의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며칠 뒤 방송에서는 해당 사건을 다루며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행실, 화장품 브랜드 대표의 추악한 과거, 한국에서 온 사업가 A씨, 시모에게 빌린 돈 1억 갚기 싫어 뺨까지 때려. 이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업가일까요? 방송 내용은 빠르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표라니 절대 그 브랜드 안 쓴다. 다시는 이 브랜드 제품 안 사요. 불매 운동 시작합시다. 김은주가 대표로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가해졌습니다. 회사 SNS 계정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투자자들은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화려한 사업의 꿈을 뒤로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며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는 일용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 작업복을 입고 출근길에 나선 민수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땀 흘리며 일한 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손에 맺힌 굳은 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내 힘으로 번 돈이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다.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민수는 더욱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철이 들다니 이젠 내가 마음 놓고 갈 수 있겠구나. 그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승민아, 이제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앞으로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 가렴.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 만들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들의 대화 속에는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김 씨는 드디어 오랜 걱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자 김 씨는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모아둔 자금과 다시 돌려받은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일상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밖에서 잠시 햇볕 쬐실까요? 간병인의 제안에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날씨 좋은 날엔 나가야지. 나무들도 보고 싶고 공기도 마시고 싶구나. 그녀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느긋하게 공원의 산책로를 둘러보며 따뜻한 햇살과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참 좋다. 이렇게 느긋하게 바깥을 보는 게 언제였더라. 이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때야. 간병인과 함께 시장에 가서 직접 장도 보고 꽃을 사다가 집안을 꾸미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작은 화분에 담긴 싱싱한 꽃들이 방 한구석을 환하게 밝혔고 김 씨는 그 꽃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구나. 김 씨는 자신이 선택한 여유로운 일상 속에서 더는 걱정과 아픔 없이 온전히 자신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 김 씨에게 소박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제 돈으로 마련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줘서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내가 아니까 엄마는 너무 기쁘구나. 김 씨와 민수는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따뜻한 미소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이 크고 작고가 뭐가 중요하니? 너 스스로 일어나겠다고 마음먹고 이렇게 해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니? 며칠 뒤 승민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승민은 문을 열기 전부터 들리는 고성이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문 열어. 승민 씨? 지금 당장 문 열어. 문을 열자 은주는 헝클어진 머리와 다소 낡은 옷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초췌했고 손에는 기묘하게 낡은 손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잔뜩 격앙된 표정으로 승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딴 짓을 한 거야? 방송에 제보를 해서 내 인생을 망치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내가 한 짓이라니? 그건 네가 벌인 일이잖아. 이런 걸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하지. 왜 나만 나쁜 놈으로 만들어?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엄마 돈으로 해외에서 빌라 사고 화려하게 파티 벌이고 그게 잘못이 아니면 뭐가 잘못이야? 은주는 갑자기 승민의 거실 안으로 성큼 들어와 손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방송이 나갔고 브랜드도 망했어. 나 완전히 거지 됐다고. 지금 은행 잔고에 10,000원도 없어. 그러면서 손가방을 열더니 정말로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흔들며 말했습니다. 봐봐.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 때문에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말은 똑바로 하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건 네 행동 때문이지. 그게 지금 결과로 돌아온 거야. 그러나 은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승민의 소파에 털썩 앉더니 갑자기 눈물을 짜내며 팔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뭐 먹고 살아? 차라리 나 좀 도와줘. 승민은 기가 막힌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뻔뻔하다. 나가, 은주야. 더는 내 얼굴 보기 싫으니까. 승민이 단호히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자 은주는 짜증을 내며 가방을 쥐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나가면서도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좋아. 나도 네 도움 필요 없어. 근데 기억해도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문이 닫히고 나서야 승민은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뻔뻔함도 가지가지다. 별의 별꼴을 다 보겠네. 우리 삶에서 저지른 행동들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은주의 몰락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저버리고 사람을 배신하며 스스로를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잘못이 결국 그녀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반면 김 씨와 승민은 그동안 겪었던 고난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통해 희망을 찾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베푼 만큼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를 위해 선한 행동을 해보세요. 그 작은 선의가 내일의 행복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둔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